소는 누가 키워? 머리마트.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돈 파는 가게 주인장 김강주입니다. 자, 오늘은 아주 날씨가 따뜻합니다. 한 며칠 추웠죠. 한 며칠 추웠는데 아직도 물론 서울은 영하의 기온을 회복하고 있지는 못하지만 그래서 바깥은 아직은 춥지만 사무실에서 볕이 아주 그냥 뜨겁게 들어오는 볕 아래에 있으니까 사무실 너무 따뜻합니다. 사무실 안은 뭐 저희 난방하지도 않는데 햇살만으로도 벌써 봄이 왔는가 싶게 착각할 정도입니다. 자, 지난번에 아니죠. 며칠 전에 동광기연 해고 62명한테 그냥 설날 닷새 전에 갑자기 문자로 해고 통보한 그런 몹쓸 짓을 하면 안 되죠. 안 되는데 어쨌든 그런 동광귀연 불법 해고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월급쟁이 생명연대 돈 파는 가게와 함께하는 월급쟁이 생명연대 1호에 많은 분들이 여러 채널을 통해서 응원해 주시고 공유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렇게 생명연대 1호는요, 뭐, 지금 팟캐스트뿐만 아니라, 또 유튜버, 또 페이스북, 또 브런치, 카카오에서 하는 그 브런치 등등을 통해서 많이 이제 돈 파는 가게가, 오픈하고 있는 채널을 통해서 많이 배포되었는데, 특히 예를 들면 브런치 같은 경우에는 뭐 한 30여 분이 그것들을 다 이렇게 퍼날라 주셨어요. 공유. 퍼날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계속 이 동광기연 불법 해고 노동자들에 대해서 돈 파는 가게 저희가 계속 관심을 가질 거고요. 곧이어 또 이것을 카드 뉴스로 제작을 해서 다시 또 여러 채널에 좀 더 쉽고 편안하게 이 사태의 심각성을 조금 더 널리 알릴 수 있도록 공유해서 그분들이 조금 더 힘을 낼 수 있도록 해 나갈 예정입니다. 자, 출근, 야근, 특근 우리가 열심히 회사에서 사장님 손은 키우는데 내 손은 누가 키우나? 내 손은 머니마트 돈 파는 가게에서 함께 키워드리겠습니다. 오늘은요, 요즘 이제 뭐 미국 특히 트럼프가 뭐 굉장하죠. 예, 굉장합니다. 뭔가 내가 대통령으로서 할 수 있는 권한을 막막 해 보려고 합니다. 해 보려고 하는데 물론 언젠가 한계는 있을 겁니다. 세상에요. 독불 장군은 없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불확실한 미래, 현명한 투자 전략이라는 주제로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래는 불확실한 것이 원래입니다. 불확실한 것이 진실이고 미래는 당연히 불확실해야 하는 거죠. 미래가 확실하면 미래가 아닙니다. 확실한 미래는 미래가 아니다.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미래다. 또 그것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또 도전이고 재미가 아니겠는가 싶습니다. 문제는요, 분명히 불확실한 것이 미래의 진실이고 또 그것 때문에 우리가 도전하고 또 재미를 느낄 수도 있겠지만 항상 늘 어긋남이 반복되면 오히려 굉장히 또 힘들어지죠. 예,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가 계속 나누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미래가 불확실한 것을 조금씩 이제 뭐 이렇게 검덩이 캐듯이 석탄 캐듯이 조금씩 이제 캐내어가면서 우리가 생각했던 여러 전략들, 계획들이 또 불확실한 미래가 다가올 때 내일이라는 것이 하루만 지나면 또 오늘로 다가오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너무 크게 어긋나지 않고 또 가능한 많이 적합성이 뛰어나도록 해 나가는 것이 곧 돈 파는 가게의 이렇게 목표입니다. 자, 오늘은 불확실한 미래 현명한 투자 전략을 가지고 특히 이제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 한국은 미국의 경제적인 종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미국에 기침하면 한국은 감기가 들잖아요. 그래서 요즘은 굉장히 예민한 때이기도 합니다. 한번 또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외국생을 끝내고 이제 귀국해서 부모와 살림을 합친 제 지인을 만났는데요. 이제 집을 구해야 되잖아, 한국에서. 때떤 이제 푸념부터 늘어놓는 거예요. 좀 더 큰 집이 필요해서 주택담보대출을 알아봤는데, 대출 금리가 너무 올랐다는 거예요. 너무 올랐다는 거예요. 자기가 알고 짐작했던 것보다. 그런데 이제 그 친구가 이야기한 그 비싸다고 한 금리는요, 사실 다른 은행보다 오히려 낮았거든요. 근데 그 친구는 저한테 그랬죠. 야, 대출 금리가 너무 비싸. 좀 이게 다른데 좀 조금 더 싼 데 알아봐 줄 수 없어. 그랬는데, 그 금리가 오히려 낮은 거예요. 이 친구가 주거래 은행. 그래서 그게 네가 지금 이렇게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 그 상품 그 금리가 오히려 낮은 거야. 빨리빨리 그냥 빨리 결정해. 조금 지나면 또 오를 거야. 이제 그렇게 해서 그 상품 대출을 받았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사실 한국의 가계부채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그 가운데 주택담보대출이 옥죄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시중금리 상승까지 이렇게 맞물리다 보니까 요즘 이제 뭐 3% 넘는 것은 일반화되었고, 심지어 이렇게 뭐 이금융권에 따라서는 5%가 넘는 이런 이렇게 금리 인상 이런 것들이 지금 현실화되어 있거든요. 지금까지는 사실 우리가 알다시피 소위 양적 완화를 통해서 자금 공급을 늘려왔기 때문에 금리를 억제했죠. 누르고 있었는데 이제 알다시피 우리는 그것이 오히려 가계부채를 악화시키면서 더 계속 자금 공급을 지속할 수는 없는 거죠. 미국이 먼저 이제 스타트를 끄는 거고요. 그 결과 이제 가계 부채 가운데 가장 큰 몫을 차지하는 것이 주택담보대출. 그 금리가 가파르게 오르는데, 이 와중에 미국도 이미 인상을 했고, 또 미국은 이제 3% 금리를 그냥 선언했지 않습니까? 점차적으로 3% 금리를 올리겠다 이렇게 선언했죠. 당연히 이제 달러가 이제 강달러 현상 이런 것들은 이제 심해질 것이고요. 당연히 우리 한국에 미칠 영향이 크겠죠. 크는데 지금 점점 이제 한국에 영향을 계속 이제 미치고 있는 겁니다. 그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오랫동안 저금리 하면서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에 오랫동안 지속된 저금리 시대에서 우리가 재테크를 할 때 사실 상품이 없다. 금리가 너무 낮아서 은행은 아니야. 근데 또 우리나라가 상당한 기간 무려 한 5년 이상을 주식이 박스권이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뚜렷하게 어떤 주식에 투자하기도 또 펀드나 이런 것들에 투자하기도 애매해. 그래서 우리가 선택한 것이 결국은 또 아이러니하게도 부동산이었거든요. 아파트 청약 또는 구주택을 매입하는 이런 것들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결과로 지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난 1, 2년, 2, 3년 동안에 주택 가격이 많이 올랐죠. 물론 돈을 불리기 위한 선택이라기보다는 전월세 가격이 올라서 불가피한 결과였던 경우가 많았지만 어쨌든 가장 많은 돈을 투자한 그 상품이 또 이 부동산이었다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단 말이죠. 더구나 이제 그것을 그때 그냥 여윳돈 가지고 했습니까? 대부분 특히 월급쟁이들 같은 경우에 상당한 액수의 대출까지 끌어안고 투자한 상황에서 최근 이렇게 이제 대출 금리가 오르고 특히 이제 미국 금리가 공공연하게 오른다. 그러면 한국 금리가 올라야 돼. 이것은 직장인에게 가장 큰 걱정거리일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오늘 지금 나누는 이 이야기는요, 불확실한 미래 현명한 투자 전략 이 주제를 가지고 하는 것은 아주 유명한 칼럼을 인용해서 합니다. 그 칼럼이 누구냐 보니까 그 칼럼이 동아일보 주간동아에서 매주 나가는 월급쟁이 재테크 그 칼럼 필자가 바로 꼰대네요. 꼰대가 누굽니까? 예. 돈 파는 가게 주인장 제가 쓴 겁니다. 제가 쓴 것을 주간동아에 이제 오픈된 것을 가지고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몇 년 동안 그 한국의 부동산 가격 인상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이었죠. 부정적이었던 이유가 첫 번째는
사실은 부동산이 오르는 게 이상했죠. 모든 것이 가라앉는 게 부동산이 오른다는 것은요. 어떤 모든 경제가 같이 성장할 때 부동산은 당연히 성장하죠. 우리나라가 과거 부모님 세대 때 부동산이 계속 올랐던 것은 경제가 성장했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최근 2, 3년 동안의 주택가격 상승은 정부가 이렇게 자연스럽지 않고 자연스러운 당연한 인석의 상승이 아니라 정부가 주도한 인위적이고 부자연스러운 주택가 가격 상승이었기 때문에 그랬고, 이런 것들은요 억지로 올리는 것은 과거 경험에서도 필연적으로 후유증을 초래하기 때문이죠. 두 번째 이유는요, 제가 이제 주택 가격 주택을 가능하면 사지 마라 했던 두 번째 이유는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절대적으로 유리한 현금 보유. 지금 같은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요. 이제 미국 금리가 올라가고 한국도 이제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고, 지금은 버티고 있지만 뭐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조금 더 갭이 더 벌어지면. 그렇다면 가장 절대적으로 유리한 것이 현금 보유 전략인데, 이게 이제 주택을 사면서 그것도 이제 많은 돈을 빌려서 사버리면 이것이 현금 보유 전략에서 그냥 멀어지거든요. 과거에도 우리가 현금 보유가 갑이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언제였죠? 맞습니다. 빙고. 97년 외환위기, 그리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는요, 바로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이 그냥 갑이었어요. 그냥 갑이었습니다. 안타깝지만 지금 우리는 비록 그때와 원인은 다르지만 비슷한 결과를 예측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어쨌든 현금성 자산 비중을 늘려야 합니다. 그렇다고 통장에만 현금을 넣어놓으라는 뜻은 아니고요. 예금 적금뿐만 아니라 주식 펀드 등 언제든 현금화할 수 있는 금융자산 위주로 자산을 구성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반대로 거의 모든 자산이 부동산이거나 그것도 모자라서 부채까지 있는 경우, 이것은 앞으로 어떤 게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는 한국의 금리 인상, 그리고 글로벌 변동기. 지금 그 트럼프 때문에 그냥 난리가 아니잖아요. 그냥 이민, 아랍권에서 오는 사람들, 항공기에 타서 미국 뉴욕 공항에 내렸는데 그냥 입국이 되지 않아서 지금 완전 그냥 방랑자가 되어 있는, 그냥 유랑자가 되어 있는, 이게 한둘이 아니거든요. 난리가 났죠. 우리가 뉴스에서 보지만 오히려 미국의 관료들이 대통령에게 그냥 반기를 댑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자르고 이렇게 이제 그냥 우리나라도 혼란스럽지만, 이거 미국이 흔들어대면 세계 전체가 흔들리는데 그 중에서 우리 한국은 엄청 그냥 발발 떨 수밖에 없거든요. 이게 현실입니다. 어쩌겠습니까? 단지 이것을 이제 우리가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 이제 문제만 남는 거죠. 부동산 가격이 하락을 점쳐온 사람들은 대부분 그 근거로 일반적으로 이제 베이붐 세대, 이런 주택 매도, 또 최근 몇 년 사이 분양 시장에 쏟아진 과다 공급을 첫선으로 꼽죠. 하지만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부동산이야말로 변동성 위험에 가장 취약한 자산이라는 거죠. 예를 들면요, 이 부동산은 현금성 자산이나 금융자산에 비해서 이렇게 유연성이 크게 떨어집니다. 예를 들면 주식 같은 경우에는 오늘 팔아야 된다고 또 돈이 필요하다면 오늘 팔 수 있잖아요. 물론 손해를 볼 수 있겠지만 바로 현금화할 수 있는데, 이 부동산은 현금화하기가 쉽지가 않죠. 예를 들면 오늘 손해를 보고 오늘 판다 하더라도 오늘 돈이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잔금, 그리고 또 계약하고 집을 다 비워야 돈이 들어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상당히 또 타이밍이 필요하고, 또 이제 제가 말은 그렇게 했지만 또 그렇게 쉽게 팔 수가 있습니까? 못 팔잖아요. 그죠? 알아봐야 되고, 집 내놔야 되고, 또 애들 학교 따져봐야 되고, 또 직장 알아봐야 되고, 또 그동안 또 관계, 이런 예를 들면 종교인 같은 경우는 교회도 있고 등등 그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판단해, 또 시세 알아봐야 되고 하니까 이게 어떤 결정들이 쉽지 않다는 거죠. 물론 현금성 자산 비중을 늘리는 구체적인 방법은 각 상황에 따라 달라지겠고, 간혹 일정 부분을 감소해야 될 수도 있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재테크라는 것이요, 꼭 이익의 최대화뿐만 아니라 손실의 최소화도 포함한다는 점을 꼭 명심해야 돼요. 뭐냐면,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 재테크란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재테크란 이익의 최대화 또는 손해의 최소화, 이것이 곧 재테크라는 거죠.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투자를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저금리 시대에서 가장 주목받았던 그동안 한 몇 년 동안 우리나라 펀드에서 제일 이렇게 주목받았던 유익 좋은 성과를 내던 투자 상품은요 배당주 혹은 배당주 펀드였습니다. 즉 배당 주식에 투자하거나 또는 배당 주식을 많이 배당 주식 위주로 투자했던 펀드 주식 펀드 배당주 펀드였죠. 이유는 단순했거든요. 금리가 낮고 투자 시장이 불안한 시대에서 시중금리 이상의 수익을 기대할 수 없었기 때문이죠. 또 이제 그런 종목들이 대부분 대형 기업이다. 배당을 줄 수 있다는 것은요. 실적 주고 또 배당을 줄 수 있다는 것은 뭐 회사가 좀 돈을 가졌다는 것, 가지고 있다는 거고 그것들은 대부분 이제 대형 기업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쉽게 알 수 있는 그런 기업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심리적인 안정성 효과도 이제 무시할 수 없었죠. 그래서 이제 배당주 또는 배당주 펀드에 많은 관심이 쏠렸고 또 이익도 냈죠. 그러나 금리가 인상이 되면요, 시중금리하고 배당 수익률의 차이가 줄어듭니다. 시중금리와 배당 수익률의 차이가 이렇게 줄어들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매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예를 들면 배당 수익이라고 하는 것은 기업의 이익을 가지고 이제 결정하는 거잖아요. 금리 오른다고 해서 계속 배당 수익률을 높일 수는 없거든요. 없는데 시중금리는 계속 오른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시중금리와 배당 수익률의 갭이 점점 줄어들어서 매력이 떨어진다는 거죠. 특히 이제 미국 금리 인상, 달러 강세, 또 배당 성향이 강한 국내 대형주에 투자했던 이 외국인이 이탈할 수도 있거든요. 이탈할 겁니다. 지금은 아직까지는 다행스럽게 어떤 이렇게 급격한 이탈 현상은 보이지 않지만 미국이 계속 금리를 인상하고 그것에 한국이 대응을 잘 못하면 이런 현상이 거의 뭐 타이밍만 언제일지만 문제지 예고되어 있다고 이렇게 봐야겠죠. 따라서 저금리 시대에 이 대안이었던 배당주 위주의 투자 패턴을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고요. 이 말은 투자를 중단하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장기 투자에 더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이제 월급쟁이가 장기 투자를 해서 돈을 이렇게 모으지 않으면, 즉 장기 투자는 뭡니까? 우리가 복리라고 이야기하는 시간을 내 편으로 만들어서 돈을 모으지 않으면요, 불리지 않으면 대안이 없습니다. 대안이 없죠. 그래서 금리가 인상되면 투자 기대 수익률도 함께 높아집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금리가 올라가면요, 금리가 올라가면 은행으로 그 돈이 몰리는 현상도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있었는데 그것은 이제 큰 돈들이고요. 또 당연히 금리가 인상되니까 투자에 대한 기대 수익률도 함께 높아지죠. 위험을 감수해야 되니까. 그렇다면 이런 펀드 매니저나 이런 친구들이 어떤 이렇게 기대 수익률, 목표 수익률도 당연히 이제 이렇게 높게 잡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완전히 뭐 금리가 완전 고금리다 하면 문제가 다르겠지만 그렇지 않고 뭐 0.25, 0.5 이런 식으로 이제 점유율 아직까지는 어떤 주식에 대한 이런 기대 수익률도 덩달아 높아지기 때문에 우리가 투자, 그죠? 펀드나 이런 것들에 계속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거죠. 투자할 때 이제 수익을 기대하는 것은 위험에 대한 보상 심리가 있었었죠. 따라서 금리 인상은 투자 상품을 선택할 때 기대 보상을 높이는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투자가 중단될 것이고 기업은 망할 것이고 자본시장은 붕괴되거든요. 그죠? 언젠가 한번 이야기 들었지만 자본주의는 자전거 타기와 같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자본주의는 자전거 타기와 같다. 비틀거릴 수는 있어도 넘어지기는 쉽지 않고요. 설령 뭐 몇 번 넘어졌죠. 넘어지더라도 얼른 뭐 돈을 퍼붓던 어쨌든 얼른 다시 일으켜서 더 빨리 달립니다. 거품이 생기죠. 참 이상하게는 한번 넘어졌는데 일어나서는 더 빨리 달린다는 거죠. 이게 자본주의입니다. 결국 어떤 상품에 어떻게 투자하느냐가 중요할 뿐이지 투자 자체를 멈춰서는 안 되는 이유겠죠. 뭐든 이제 지금 요즘은 뭐 외국 주식 외국 펀드에도 많이 하시잖아요. 그럴 때는 지금 현재는 이제 선진국 투자할 때는 크리에이티브한 가치 성장주
예를 들면 뭐 구글, 뭐 미국 뭐 구글이나 또는 뭐 아마존 뭐 이런 것들 괜찮죠. 그 페이스북 또 국내 투자의 경우는 카피 기업 우리는 어떤 기술 이런 것들을 뺏기는 경우가 많잖아요. 삼성전자는 반도체는 어떤 의미에서는 이제 상당히 탁월한 그리고 요즘 이제 삼성전자가 뜨는 이유는 핸드폰이 아니고요 반도체입니다. 반도체가 구조조정이 끝나서 반도체를 거의 뭐 삼성전자 또 하이닉스 우리가 이런 쪽에 굉장한 주도권을 가지고 있죠.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데 반도체 가격도 오르고 하니까 반도체 때문에 지금 삼성전자가 200만 원을 넘어서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이제 삼성전자 일부 몇 개 기업들 이렇게 특히 대형 기업들 가운데 제외하고 나면 거의 뭐 카피 기업들이 뺏겨서 하는 기업들이 많죠. 그래서 이제 외국 같으면 구글, 월마트, 아마존 이런 기업들이 크리에이티브한 가치 성장주라면 우리 삼성전자는 반도체는 아니지만 뭐 갤럭시 시리즈 이런 건 사실 카피죠. 카피. 한국의 이런 갤럭시 시리즈나 또 뭐죠? 구글이 아니고 뭐죠? 아이폰. 그것을 카피해서 어디서 이제 중국 기업들이 또 막 카피해서 막 따라오고 있잖아요. 안타깝게도 지난 어떤 10년간 한국 기업은 이 글로벌 크리에이티브한 시장을 선도하지 못했습니다. 한 10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가 정보기술, 금융 이쪽이 참 이렇게 특히 IT는 최고였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세계 100대 핀테크 기업 명단에 중국 기업이 있지만 한국은 없어요. 참 이게 10년 전 세계 최고의 IT 기반을 자랑했던 것을 비교해 보면 참 납득하기 어렵지만 지금 그것이 현실이라는 거죠. 따라서 이제 크리에이티브한 벤처기업에 투자하기 원한다면 국내 코스닥보다는 해외 주식이나 해외 펀드에 눈을 돌리는 게 낫겠고요. 또 동시에 여러 기업이나 펀드에 분산 투자하는 게 더 좋겠죠. 반면에 이제 국내 투자는 카피 기업이나 또는 세상이 뒤집어져도 여전히 유효한 기업. 뭐죠? 세상이 뒤집어져도 여전히 유효한 기업.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먹거리 관련 기업들. 물론 해외 투자도 이런 식음료 관련 기업에 대한 투자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예를 들면 코닥필름, 모토로라는 망했지만요. 코카콜라는 여전히 살아있거든요. 하지만 이런 기업 역시 1인 가구가 증가하기 때문에 시대 변화에 민감할 수밖에 없음을 또한 좀 고려하셔야 돼요. 저기 이제 식음료 기업 가운데서도 1인 식사, 관련 상품 비중이 높은 기업 이런 것들이 미래 가치가 더 크다고 이제 볼 수 있겠죠. 언제나 혼자 먹을 수 있는 짜장면, 햄버거는 여전히 경쟁력이 높습니다. 그 정크푸드, 이런 뭐 정크푸드라는 오명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맥도날드가 아직까지 건재한 이유는요, 1인 식사가 가능한 식품들, 상품들 위주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죠. 중국은 이제 세계적인 크리에이티브와 카피 기업이 이게 혼재하는 뭐 그냥 섞여서 난리법석을 치는 유일한 나라가 바로 중국입니다. 중국 뭐 짝퉁 유명하잖아요. 심지어 뭐 계란까지 이제 뭐 짝퉁이 있는 나라니까. 땅덩어리가 크고 또 인구가 많기 때문에 가능하죠. 반면에 이제 거품이 가득 낀 기업들도 많아요. 그죠? 중국 역시. 따라서 중국도 트럼프 시대, 이게 미국 트럼프 시대의 배타적 경제 전쟁을 비켜가기로 요즘 힘듭니다. 중국도 세계의 최근 세계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가장 높은 도시 랭킹 1등에서 10등을 따졌는데 그 중에서 1등에서 7등까지 가요. 중국이에요. 부동산 가격이 가장 높은. 그러니까 부동산 거품이 지금 상당하고 그 부동산 거품을 해소하는 과정에 중국이 있습니다. 과도기죠. 있고 그런데다가 뭐 트럼프가 뭐 환율 적대 국가로 중국을 이렇게 아직 현실화되지는 않았지만 하겠다 뭐 이렇게 하고 있고 또 중국은 수출을 많이 해야 되는데 미국에 특히 저가 이런 것들도 트럼프가 뭐 보호무역주의로 봉쇄하겠다 이렇게 하니까 이런 이제 트럼프하고 싸워야 되는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이 땅덩어리가 넓고 워낙 이제 거대 경제이기 때문에 물이 빠진 다음에도 생존 가능한 기업의 성장세는 전 세계 어느 기업보다도 압도적일 것이라는 거죠. 예를 들면 알리바바, 샤오미 이런 거 더 넓은 시장과 넘치는 인구를 장악할 수 있는 기업들이 중국에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 기업에 저 역시도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지금 이제 미국의 펀드, 해외 펀드, 미국 비중을 뭐 여전히 가지고 계시겠지만 조금씩 이제 또 중국 쪽에 관심을 가지고 중국 쪽의 비율을 높여가는
높여가는 지금 이렇게 높여가야 될 시점이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투자 방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장기 투자 장점 여전히 중요합니다. 장기 투자 얼마나 중요한지 새삼 강조할 필요는 없겠지만요. 요즘 같은 이게 특히 이제 불확실성 시대는 장기 투자가 그러니까 모든 돈을 장기 투자에 다 이렇게 몰빵하자는 포지션을 주라는 것이 아니라 뭐 주식도 하고 단기 어떤 예적금도 하면서 장기 투자는 계속 지속해 나가야 된다는 거죠. 가능한 범위 내에서. 그래서 내일도 모르는데 웬 장기 투자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요. 내일이 불확실할수록 장기 투자가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내일을 모르니까 장기 투자는 필연적으로 시간 분산이 가능하거든요. 적립 펀드 같은 경우에. 실제로 외환위기나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포기하지 않고 지금까지 꾸준히 투자를 이어온 사람의 수익률은요 월등해요. 다만 이제 종목 선택의 문제는 남는데요. 따라서 가능하면 우량주 그것도 한 종목에 몰빵하기보다 여러 기업에 분산하거나 주식 펀드에 투자하는 것이 현명하겠죠, 그죠? 자, 또 이제 물론 중요한 것은 불확실성의 시대, 직장인 재테크를 위한 중요한 것들은 파트너십, 이런 정보 그리고 누군가가 잘 의논하는 이런 파트너십 네트워크의 구축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물론 이제 팟빵을 통해서 돈 파는 가게가 그런 일부 역할도 하겠지만 가능하면 가까운 곳에 언제든 콜할 수 있는 그런 전문가를 곁에 두는 것도 좋고요. 이제 그렇게 하면 심리적 안정이 되고 또 더 나은 결과를 함께 얻어낼 수 있겠죠, 그죠? 자, 오늘 불확실한 시대. 미래가 불확실한 것이 미래의 실체인데 그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조금 현명하게 투자를 해 나가면 좋을까라는 주제로 오늘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자, 돈 파는 가게 머니마트 런칭 이벤트 기억하시는 분, 모르시는 분들은 이게 무슨 소리냐 하시는 분들은 앞에 방송 한번 참고하시고요. 우리가 2월 8일 날 수요일 날 이렇게 추첨을 합니다.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물론 당연히 구독자여야 하고 댓글로 메시지 하나 남겨주시면 그분들 대상으로 복권도 추첨하고 책도 추첨해서 이렇게 드리는 행사니까요. 꼭 관심 가져주시고 기한 내에 이번 주 일요일까지 참여가 가능합니다. 이번 주 일요일까지 참여가 가능하니까 지금 들으시는 분들은 바로 뭐든 실행이 중요합니다. 실행하지 않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기회도 내 것이 아니고요. 실행해야만 떡도 내 떡이 되는 거죠. 그죠? 물론 이 이벤트는 팟빵뿐만 아니라 페이스북, 유튜브, 이렇게 브런치 등등 돈 파는 가게가 오픈되어 있는 모든 채널에서 동시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도 참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의 하루가 돈 되는 그런 하루가 되고 돈 되는 미래를 준비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돈은 어디서 팔어?